싱싱한 고등어 있어요. 골라가세요. 그 목소리에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수백억을 훔쳐 달아난 년이었습니다. 5년을 이를 갈며 저주하던 그 얼굴. 그런데 어째서 이 추운 시장 바닥에서 벌겋게 언손으로 생선을 팔고 있단 말입니까? 엄마, 엄마! 작은 엄마! 사내아이가 그 여자의 품으로 뛰어드는데 저는 들고 있던 장바구니를 그만 놓치고 말았어요. 그 아이의 얼굴이 5년 전 세상을 떠난 제 아들과 소름 끼치도록 똑같았으니까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대체 저 아이는 누구인지,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 이 사연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괜찮으시다면 댓글로 살짝 남겨주세요. 댓글 하나하나가 저희에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닿으셨다면 아래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가 이런 따뜻한 사연을 더 많이 만들어갈 수 있는 큰 응원이 된답니다.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가슴 울리는 사연들 하나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그 시각이면 저는 늘 눈이 떠졌어요. 몸에 밴 습관이라는 게 무섭죠. 그날도 어김없이 어둠 속에서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가슴 한켠이 서늘했어요. 창밖은 아직 캄캄한데 복도 저편에서 찬바람 한 줄기가 스며드는 것만 같았죠. 저는 가운을 걸치고 서재로 향했어요. 슬리퍼 밑창이 마룻바닥에 닿을 때마다 사각사각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가 유독 크게 들리던 밤이었죠. 서재 문을 여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금고 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두꺼운 철문이 힘없이 벌어진 채 안쪽에 텅 빈 어둠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어요. 저는 숨을 멈추고 다가갔죠. 손끝이 저도 모르게 떨렸습니다. 금고 안을 더듬는 제 손에 잡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차가운 금속의 감촉만이 손바닥에 닿았죠.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제 목소리가 텅 빈 서재에 메아리처럼 울렸어요. 그때였죠. 문득 한 사람의 얼굴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어젯밤 유독 저를 오래 바라보던 그 아이. 며느리 다인이었어요. 저는 맨발로 뛰다시피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다인의 방문을 두드렸죠.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방은 텅 비어 있었죠. 옷장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개어둔 이불 위엔 먼지 한 톨 없이 깨끗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도 살지 않았던 방처럼요. 며느리가 사라졌어요. 금고의 돈과 함께요. 그 순간 제 다리에서 힘이 쭉 빠졌습니다. 문틀을 붙잡고 겨우 몸을 지탱했어요. 믿을 수가 없었죠.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3년을 친딸처럼 품었던 아이였어요. 손이 곱다며 겨울마다 장갑을 사다 안기던 아이. 제가 감기라도 걸리면 밤새 곁을 지키던 아이. 그 애가 저를 이렇게 배신했다는 게 도무지 실감이 나지 않았죠. 날이 밝자 집안이 발칵 뒤집혔어요. 사람들이 모여 웅성거렸습니다. 그 틈을 비집고 조카 태섭이가 다가왔죠. 고모님, 제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 사람 처음부터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태섭이는 혀를 끌끌 차며 제 어깨를 감쌌어요. 그 손길이 그날따라 어찌나 든든하던지요.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니,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눈앞의 증거가 그렇게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텅 빈 금고와 사라진 며느리. 그 두 가지 앞에서 무슨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었겠어요. 저는 이를 악물었죠.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만큼 주먹을 꽉 쥐었어요. 다시는 그년 이름을 내 앞에서 꺼내지 마라. 제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날부터 서다인이라는 이름은 우리 집에서 입에 올려선 안 되는 금기가 되었죠. 저는 그렇게 마음의 문을 닫아 걸었어요. 배신당한 늙은이의 가슴에 대못을 하나 박은 채로요. 그로부터 5년이 흘렀어요. 강산도 변한다는 그 긴 세월 동안 저는 회사를 2배로 키웠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성공한 여회장이라 불렀죠. 하지만 아들 재호를 잃은 자리, 그 텅 빈 구멍만은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날은 유독 바람이 매서웠습니다. 저는 신제품에 쓸 원료를 직접 보겠다며 수산시장을 찾았어요. 수행원도 물리고 혼자였죠. 가끔은 그렇게 사람 사는 냄새 나는 곳에 서 있고 싶었습니다. 회장실의 가죽 냄새가 지겨웠던 걸까요? 시장 안은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였어요. 얼음 갈리는 소리, 흥정하는 목소리, 비릿한 바다 냄새가 뒤엉켜 코를 찔렀습니다. 저는 두꺼운 목도리에 얼굴을 반쯤 묻은 채 좌판 사이를 걸었어요. 바닥은 온통 물기로 질척였고 발밑에서 찬 기운이 스멀스멀 올라왔죠. 그때였습니다. 어느 생선 좌판 앞에서 저는 문득 걸음을 멈췄어요. 한 여자의 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얼음물에 담갔다 뺀 듯 벌겋게 부어오른 손. 마디마디 살같이 트고 갈라져 피가 배어 나온 손이었어요. 그 손이 생선을 다듬고 있었죠. 칼질 한 번에 비늘이 튀고 붉은 물이 도마를 적셨습니다. 저는 그 손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왜였을까요? 가슴 한구석이 이상하게 저릿했습니다. 싱싱한 고등어 있어요. 골라가세요. 여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5년. 꼬박 5년을 이를 갈며 떠올리던 그 얼굴이 거기 있었습니다. 서다인. 제 금고를 털고 도망친 그 도둑년이 다해진 앞치마를 두른 채 제 눈앞에 서 있었어요.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손에 들고 있던 목도리 끝을 저도 모르게 꽉 움켜쥐었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수백억을 훔쳐 달아난 여자가 왜 이 추운 시장 바닥에서 언손으로 생선을 팔고 있단 말입니까? 그 돈이면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 수 있었을 텐데요. 따뜻한 나라 어디쯤에서 호강하며 지내야 마땅할 사람이 왜 저꼴로 서 있는 거죠? 앞뒤가 맞지 않았어요. 제가 알던 이야기와 눈앞의 광경이 서로 어긋나 삐걱거렸습니다. 다인이도 저를 알아봤어요. 그 애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들고 있던 칼이 도마 위로 툭 떨어졌어요. 두 눈이 크게 흔들렸죠. 그 애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기 손님 죄송해요. 다인이는 고개를 푹 숙였어요. 그러고는 도망치듯 좌판 뒤로 몸을 돌렸습니다. 앞치마에 젖은 손을 황급히 닦으며 저에게서 멀어지려 했죠. 저는 그 애를 붙잡아야 했어요. 멱살이라도 잡고 따져 물어야 했습니다. 내 돈 어쨌냐고, 왜 도망쳤냐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그 초라한 뒷모습만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죠. 그 애의 굽은 등이, 트고 갈라진 손이 제가 알던 이야기를 자꾸만 뒤흔들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그 손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도둑질로 한몫 챙긴 년이 왜 저꼴로 살고 있을까? 그 의문이 목에 걸린 가시처럼 며칠을 저를 괴롭혔어요. 며칠이 지났어요. 저는 이상하게도 그 시장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다인이의 그 언손이 떠올랐죠. 밥을 먹다가도
서류를 보다가도 문득 그 애의 구분 등이 어른거렸어요. 결국 저는 또 그 시장 골목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말았습니다. 제 발이 저를 그리로 끌고 갔다는 게 더 맞는 말이겠죠. 그날도 바람이 찼어요. 저는 좌판이 멀찍이 보이는 기둥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왜 숨었을까요? 저도 제 마음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저 다인이를 좀 더 지켜보고 싶었습니다. 저 애가 정말 어떻게 사는지 이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어요. 다인이는 여전히 생선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손님에게 굽신굽신 인사를 하고 덤을 얹어주며 웃었죠. 그 웃음이 어찌나 지쳐 보이던지요. 저는 목도리 속에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엄마. 작은 목소리가 시장 소음을 뚫고 들려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5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아이 하나가 좁은 골목을 아장아장 달려오고 있었죠. 볼이 발갛게 언 아이였습니다. 목도리를 칭칭 감고 제 몸짓만 한 가방을 등에 맨 채였어요. 엄마, 나왔어. 아이는 곧장 다인이의 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다인이는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닿고 아이를 번쩍 안아 올렸어요. 그 애의 지친 얼굴에 처음으로 환한 빛이 돌았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얼굴을 보았어요. 그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가 툭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사과가 몇 알 굴렀지만 저는 줍지도 못했어요. 온몸이 돌처럼 굳어버렸거든요. 그 아이의 얼굴, 그 얼굴이 제 아들 재우의 어린 시절과 소름 끼치도록 똑같았습니다. 동그란 이마, 웃을 때 한쪽만 파이는 보루물, 유난히 까맣고 큰 눈동자. 5년 전 세상을 떠난 제 아들이 5살 그 시절 모습 그대로 제 눈앞에서 웃고 있는 것만 같았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가빠졌어요. 다리가 후들거려 기둥을 붙잡지 않으면 그대로 주저앉을 것 같았죠. 저도 모르게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 바람에 굴러가던 사과를 밟았는지 발밑에서 부스럭 소리가 났어요. 다인이가 고개를 획 돌렸습니다. 그리고 저를 발견했죠. 그 애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어요. 다인이는 반사적으로 아이를 제 등 뒤로 숨겼습니다. 마치 맹수로부터 새끼를 지키는 어미처럼요. 두 팔로 아이를 감싸 안고 저를 노려보는 그 눈빛이 파르르 떨렸어요. 두 여자의 눈이 허공에서 팽팽하게 부딪혔습니다. 저는 입을 열려 했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술만 달싹거렸죠. 저 아이가 설마. 겨우 그 말을 내뱉었지만 뒷말을 이을 수가 없었어요. 무릎이 꺾여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등 뒤에 숨은 아이가 빼꼼 고개를 내밀고 저를 바라봤어요. 그 맑은 눈동자가 죽은 제 아들의 눈을 그대로 빼닮아 있었죠. 도둑년에게 아이가 있었어요. 그것도 죽은 제 아들을 쏙 빼닮은 아이가요. 저는 5년 동안 아무것도,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죠. 어둠 속에서 그 아이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죽은 재우의 눈, 재우의 보루물, 재우의 웃음. 심장이 두근거려 가슴에 손을 얹었어요. 좀처럼 진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나 앉았어요. 방 안은 고요했죠. 벽시계 초침 소리만 째깍째깍 크게 울렸습니다. 창밖은 아직 캄캄했어요. 저는 어둠 속에서 5년 전 그날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텅 빈 금고, 사라진 며느리. 그때는 그게 전부 진실인 줄 알았어요. 아니, 그렇게 믿어버렸죠. 눈앞의 증거가 그렇게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 그림이 자꾸만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다인이가 정말 그 큰 돈을 탐냈다면 왜 저렇게 살고 있을까요? 왜 언손으로 생선을 팔며 다 쓰러져가는 시장 바닥을 지키고 있는 걸까요? 훔친 돈으로 도망친 사람의 삶이라기엔 그의 하루하루가 너무나 고단해 보였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았어요. 단추를 하나 잘못 끼운 옷처럼 어딘가 삐뚤어져 있었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유리창에 이마를 댔어요. 차가운 기운이 이마를 타고 스며들었죠. 그 서늘함에 정신이 조금 맑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이대로는 도저히 못 견디겠다고요. 진실이 무엇이든 이 눈으로 확인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저는 비서 오 실장을 조용히 회장실로 불렀어요. 오 실장은 저를 20년 넘게 보좌해온 사람입니다. 입이 무겁고 손이 빈틈없는 사람이죠. 제가 믿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어요. 오 실장, 사람 하나 알아봐줘야겠어요. 제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오 실장이 수첩을 펼쳤어요. 펜을 쥔 그의 손이 잠시 멈칫했죠. 누구를 말씀이신지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5년간 입에 올리지 않던 이름이었으니까요. 목이 메었어요. 혀끝에서 그 이름이 자꾸만 걸렸습니다. 저는 숨을 한번 깊이 들이쉬고 겨우 그 이름을 뱉었어요. 서다인. 그 애의 지난 5년을 낱낱이 알아봐줘요. 어디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하나도 빠짐없이요. 오 실장의 눈썹이 살짝 흔들렸어요. 5년 만에 이 집에서 다시 불린 그 이름에 그도 적잖이 놀란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깊이 숙이고 조용히 방을 나갔죠. 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알 수 없는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어요. 마치 열어서는 안 될 상자의 뚜껑에 손을 얹은 기분이었죠.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지 저는 두려우면서도 알고 싶었습니다. 사흘이 어찌나 길던지요. 저는 그 사흘 동안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회의 중에도 다인이의 언손이 떠올랐고 밥을 먹다가도 그 아이의 얼굴이 어른거렸습니다. 오 실장의 연락만 기다리며 애를 태웠죠. 사흘째 되던 날 저녁 마침내 오 실장이 회장실 문을 두드렸어요. 그의 손엔 두툼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표정이 어딘가 무거웠어요. 평소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던 사람인데 그날은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죠. 회장님, 여기 조사한 내용입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봉투를 받아들었어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봉투를 여는데도 한참이 걸렸죠. 마치 그 안의 진실이 저를 물어뜯기라도 할 것처럼요. 봉투를 열자 종이 뭉치가 쏟아졌어요. 저는 한 장 한 장 넘겨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읽어 내려갈수록 제 손이 점점 더 심하게 떨렸어요. 다인이의 지난 5년은 참혹했습니다. 볕도 들지 않는 반지하 단칸방을 전전하며 살았더군요. 새벽에는 시장에서 생선을 팔고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밤에는 건물 청소를 했어요. 하루에 3가지 일을 하며 아이 하나를 홀로 키운 겁니다. 그 고운 손이 왜 그렇게 트고 갈라졌는지 그제야 알 것 같았어요. 병원 기록도 있었습니다. 아이가 열이 펄펄 끓던 밤 다인이는 아이를 업고 응급실을 뛰어다녔더군요. 그런데 정작 제 몸이 아플 땐 약국 문턱 한 번 넘지 못한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저는 종이를 넘기던 손을 멈췄습니다. 목이 콱 막혔죠. 오 실장, 이게 정말 그 애가 맞아요? 제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어요. 예, 틀림없습니다, 회장님. 오 실장이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백억을 훔쳐 달아났다는 여자였어요.
그런데 그 돈의 흔적이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통장에도 부동산에도 그 어디에도요. 화려한 생활은커녕 끼니를 걱정하며 산 흔적뿐이었죠. 오히려 서류 곳곳에는 빚을 갚아온 기록만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다인이는 5년 내내 무언가를, 아니 누군가의 빚을 죽어라 갚아온 겁니다. 저는 서류를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손바닥이 축축했습니다. 저도 모르는 새 눈물이 배어 나왔던 거죠. 가슴 밑바닥에서 서늘한 무언가가 스멀스멀 기어 올랐어요.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혹시 내가 무언가를 크게, 아주 크게 잘못한 것은 아닐까요? 도둑이 훔친 돈으로 도망친 게 아니라 누군가의 빚을 대신 갚고 사라진 것이라면요. 그렇다면 그 빚은 대체 누구의 것이었단 말입니까? 저는 그 답을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어요. 아니, 상상하기가 두려웠습니다. 그 답이 향하는 곳에 제가 사랑한 누군가가 서 있을 것만 같았거든요. 저는 결국 참지 못했어요. 오 실장이 건넨 주소 한 장을 손에 쥐고 그날로 다인이가 사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회장이고 뭐고 다 잊었어요. 그저 그의 입으로 직접 듣고 싶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요. 골목은 좁고 가팔랐어요. 저는 반지하로 내려가는 시멘트 계단 앞에 섰습니다. 계단 벽엔 검푸른 곰팡이가 얼룩덜룩 피어 있었죠. 퀴퀴한 곰팡내와 습한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발을 디딜 때마다 계단이 삐걱거렸습니다. 저는 낡은 철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심장이 쿵쿵 뛰었죠.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문이 빼꼼 열렸어요. 다인이었습니다. 저를 본 그의 눈이 화등잔만하게 커졌어요.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죠. 어머님. 그 한마디를 내뱉고는 다인이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툭 꺾었어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주저앉아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5년 묵은 울음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듯 했어요. 그 애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오열했죠. 저는 그 모습에 가슴이 미어졌지만 애써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여기까지 온 이유를 잊어선 안 됐으니까요. 그 돈 어디다 썼어? 응? 다인아, 대답 좀 해봐라.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다인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저었죠. 그리고 저 아이는 대체 누구 자식이냐? 어떻게 재우를 어떻게 그렇게 빼닮을 수가 있어? 제 물음에 다인이의 어깨가 움찔했어요. 그 애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다 삼키고 또 삼키기를 반복했죠. 그러고는 겨우 이 말만 되풀이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어머님. 다 제 잘못이에요. 저는 답답해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진실을 말해달라는데 그 애는 자꾸만 제 잘못이라며 고개만 숙였어요. 마치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감추는 사람처럼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방 안쪽에서 잠에 취한 작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아빠. 아이가 잠꼬대를 한 거였죠. 제이가 이불 속에서 몸을 뒤척이며 아빠를 부른 겁니다.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어요. 온몸의 피가 싸늘하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홀린 듯 방 안을 들여다봤어요. 작은 아이가 얇은 이불을 덮고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죠. 그 잠든 얼굴이 어둠 속에서도 재우를 쏙 빼닮아 있었습니다. 저는 문틀을 붙잡고 겨우 몸을 지탱했어요. 다인이가 그런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요. 그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알 수 없는 말을 흘렸어요. 재우 씨 명예만은 어머님만은 끝까지 모르셔야 했어요. 저는 그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명예라니요. 도둑년이라 손가락질 받던 그의 입에서
어째서 죽은 제 아들의 이름과 함께 그런 말이 나온 걸까요?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그 말의 의미를 알 것도 같으면서 차마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인이의 그 한마디가 제 가슴에 대못처럼 박혔어요. 재우 씨 명예만은 지켜야 했다는 그 말이요. 저는 집으로 돌아와서도 밤새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이불 속에서 몸을 뒤척이다 그만 새벽을 맞았어요. 창밖이 뿌옇게 밝아올 때까지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죠. 아무리 생각해도 그 말의 뜻을 알 수 없었어요. 아니, 어렴풋이 짐작은 같습니다. 하지만 그 짐작을 인정하는 게 두려웠어요. 그 길 끝에 제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서 있을 것만 같았거든요. 저는 애써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 없다고 되뇌었죠. 날이 밝자 저는 오 실장을 회장실로 불렀어요. 다인이의 지난 5년을 조사한 사람이니 무언가 더 알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방으로 들어서는 오 실장의 낯빛이 그날따라 유난히 어두웠어요. 제 앞에 선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20년 넘게 모신 사람이었어요. 웬만한 일엔 눈 하나 깜짝 안 턴 사람이죠. 그런 그가 좀처럼 제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시선을 자꾸만 바닥으로 떨궜어요. 저는 그 모습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있다는 걸 직감했죠. 오 실장, 왜 그래요? 무슨 할 말이라도 있는 거예요? 제가 조심스레 묻자 오 실장이 한참을 망설였어요. 입술을 몇 번이나 달싹였지만 쉬이 말이 나오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벽식의 초침 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렸죠. 이윽고 오 실장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고는 무겁게 입을 열었어요. 회장님, 실은 5년 전 그 일에 대해서요. 제가 여태 말씀드리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어요. 5년 전 재우 도련님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이었습니다. 제가 우연히 본 것이 있어요. 도련님이 낯선 사내들에게 시달리고 계셨습니다. 험상궂은 사람들이었죠. 도련님 얼굴이 반쯤 넋이 나가 있었어요. 그렇게 밝던 분이 사람이 아주 상해 계셨습니다. 제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책상 모서리를 꽉 붙잡았습니다. 손마디가 하얗게 질렸죠.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낯선 사내들이라니요. 제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어요. 오 실장이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5년간 봉인해온 그 말을 뱉어냈어요. 빚이었습니다, 회장님. 도련님이 사체에 손을 대셨어요. 그 말이 제 귀에 닿는 순간 온 세상이 멈춘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그 말에 다리가 풀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사체라니요. 제 아들이 그 착하고 순하던 재우가 사체에 손을 댔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어요. 귓가에서 윙하는 소리가 났죠. 오 실장은 고개를 떨군 채 말을 이어갔습니다. 도련님은 원래 그런 분이 아니셨죠. 누군가 옆에서 부추긴 겁니다. 처음엔 그저 재미삼아 시작한 노름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점점 커졌습니다. 빚이 빚을 불렀고 나중엔 사채까지 끌어다 쓰신 거죠. 그 늪으로 도련님을 끌어들인 사람이. 오 실장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의 목을 대가 크게 오르내렸죠.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등줄기로 식은 땀이 주르륵 흘렀어요. 그 짧은 침묵이 어찌나 길게 느껴지던지요. 태섭 씨였습니다, 회장님.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눈앞이 아찔했어요. 천장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습니다. 조카 태섭이 5년 동안 제 곁에서 극진한 조카 노릇을 하던 그 아이.
제호를 잃고 휘청이던 저를 붙들어준다며 회사 일까지 도맡던 그 아이가요. 바로 제 아들을 지옥으로 밀어넣은 장본인이었다니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동안 어긋나 있던 조각들이 하나둘 제자리를 찾아 맞물리기 시작했어요. 저를 위로하던 태섭이의 그 다정한 손길이 이제와 소름 끼치도록 서늘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럼 그날 다인이가 금고를 연 것도. 제 목소리가 심하게 갈라졌어요. 오 실장이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도련님이 돌아가신 뒤에도 사채업자들이 며느님을 찾아왔던 겁니다. 간 남편을 잃은 사람에게 빚쟁이들이 들이닥친 거죠. 그 빚을 갚지 않으면 도련님의 일이 다 세상에 드러날 상황이었어요. 재벌집 아들이 사채 빚을 지고 죽었다고요. 그러면 도련님의 명예도 회장님의 명예도 모두 무너지는 거였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눈에서 뜨거운 것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제야 모든 것이 이해됐습니다. 다인이가 금고를 연 것은 돈을 탐해서가 아니었어요. 죽은 남편이 남긴 빚을 갚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빚을 갚고 남편의 흔적을 말끔히 지우기 위해서였죠. 재벌집 며느리가 사채 빚에 시달렸다는 소문이 나면 결국 제후의 치부가 세상에 드러날 테니까요. 그래서 그 애는 스스로 도둑년이 되기로 한 겁니다. 진실을 말하면 죽은 제 아들이 집안 망친 못난 놈이 될 테니까요. 저를 위해서, 죽은 남편을 위해서 다인이는 모든 누명을 홀로 뒤집어 쓰고 그 지옥 속으로 걸어 들어간 거였어요. 그것도 뱃속에 아이를 품은 채로요.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그 아이한테 내가 대체 무슨 짓을. 제가 도둑이라 손가락질한 그 아이는 제 아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지옥으로 걸어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도 모른 채 5년을 그의 가슴에 대못을 박으며 살아온 거예요. 저는 짐승처럼 흐느꼈습니다. 이미 늦어버린 후회가 제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어요. 저는 밤새 울었어요. 눈이 퉁퉁 붓도록 울었죠. 베개가 다 젖도록요. 하지만 날이 밝자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언제까지 울고만 있을 순 없었어요. 제가 흘린 눈물로는 다인이의 5년을 되돌릴 수 없으니까요. 지금 제가 해야 할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울 앞에 섰어요. 거울 속엔 하룻밤새 폭삭 늙어버린 한 노인이 서 있었죠. 두 눈은 붉게 충혈됐고 얼굴엔 주름이 더 깊게 팬 것 같았습니다. 저는 찬물로 세수를 했어요. 차가운 물이 얼굴에 닿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거울을 다시 봤어요. 이번엔 어깨를 폈습니다. 눈빛에 다시 서리빨이 섰어요. 맨손으로 이 회사를 일군 바로 그 여회장의 얼굴로 돌아간 겁니다. 슬픔은 잠시 접어두기로 했어요. 죄인을 벌하는 일만큼은 제가 세상에서 제일 잘하는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오 실장을 회장실로 불렀습니다. 오 실장,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하나도 빠짐없이 잘 들어요. 제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오 실장이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태섭이가 이 회사에 발을 들인 뒤로 손댄 모든 것을 파헤쳐요. 계약서, 장부 결제 서류 하나까지 전부요. 그 애가 5년간 무슨 짓을 했는지 먼지 한 톨까지 남김없이 긁어와요. 예, 회장님. 그런데 오 실장이 조심스레 말끝을 흐렸어요. 괜찮으시겠습니까? 태섭 씨는 회장님 조카분이신데요.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눈에 힘을 주었어요. 조카? 그 애는 내 아들을 죽인 놈이에요. 내 며느리를 도둑으로 만든 놈이고요. 그런 놈이 무슨 조카예요. 나한텐 이제 원수일 뿐이에요. 제 목소리가 서늘하게 떨렸어요. 오 실장은 더는 묻지 않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부터 오 실장과 저는 조용히 움직였어요. 태섭이 눈치채지 못하게 아주 은밀하게요. 저는 겉으론 아무 일 없는 척 여전히 그 애를 조카로 대했습니다. 속으로는 칼을 갈면서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지 몰라요. 그 얼굴을 보며 웃어주는 게 매일같이 피가 거꾸로 솟는 일이었죠. 그리고 파면 팔수록 놀라운 것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태섭이는 5년간 회사 돈을 야금야금 빼돌리고 있었어요. 유령 회사를 여럿 만들어 돈을 세탁하고 장부를 교묘하게 조작하고 제 측근들을 하나둘 매수해 제 눈과 귀를 막고 있었죠. 후계자 행세를 하며 이 회사를 통째로 삼킬 준비를 착착하고 있었던 겁니다. 서류를 한 장 한 장 확인할 때마다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분노로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반드시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하리라 다짐했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저는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어요. 넓은 회의실에 임원들이 하나둘 모여 앉았죠. 태섭이도 상석 가까운 자리에 앉았습니다. 여느 때처럼 여유로운 얼굴로요. 제가 무슨 좋은 소식이라도 전할 줄 알았겠죠. 어쩌면 후계자 자리를 물려준다는 말을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고모님, 오늘 안색이 아주 좋아 보이십니다. 무슨 경사라도 있으신지요? 태섭이가 실실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그 웃음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5년간 저를 속여온 그 뻔뻔한 얼굴을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오 실장에게 눈짓을 했어요. 오 실장이 회의실 대형 화면에 서류를 하나둘 띄우기 시작했습니다. 태섭이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서서히 사라졌어요. 여러분, 이게 무엇인지 다들 똑똑히 보세요. 지난 5년간 여기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서 빼돌린 돈의 내역입니다. 회의실이 크게 술렁였어요. 화면엔 태섭이의 횡령 증거가 낱낱이 펼쳐졌죠. 유령 회사 목록, 조작된 장부, 매수 정황까지 전부요. 임원들이 웅성거리며 태섭이를 쳐다봤습니다. 태섭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고모님, 이게 무슨 다 오해십니다. 제가 왜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오해?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어요. 그리고 태섭이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또각또각 제 구두 소리가 조용해진 회의실에 울렸어요. 태섭이 앞에 멈춰서서 저는 그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럼 5년 전 우리 재우를 사채판으로 끌고 간 것도 오해냐? 그 말에 태섭이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어요. 얼굴이 사색이 됐죠.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만 뻐끔거렸어요. 마치 물 밖에 나온 물고기처럼요. 내가 내 아들을 노름판으로 끌어들였지. 빚더미에 앉게 만들었어. 그리고 그 죄를 아무것도 모르는 내 며느리한테 몽땅 뒤집어 씌운 거야. 그 애가 5년을 도둑년 소리 들으며 사는 동안 넌 뻔뻔하게 내 옆에서 조카 노릇을 했어. 내 아들 제사상에 절까지 하면서 말이야. 제 목소리가 부들부들 떨렸어요. 분노와 슬픔이 뒤엉켜 터져 나왔습니다. 태섭이가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었어요. 고모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잠깐 눈이 멀어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닥쳐. 저는 그를 싸늘하게 내려다봤어요. 5년간 이 늙은이의 눈과 귀를 가려온 그 얼굴을요. 손끝 하나 떨지 않고 저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검찰에 이미 자료 다 넘겼다. 넌 이제 법의 심판을 받을 거야. 그리고 내 며느리한테 씌운 그 누명, 내 남은 인생 전부를 바쳐서 갚아라. 태섭이가 바닥에 엎어져 빌었지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죄인은 그렇게 제 발밑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통쾌해야 마땅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허전했습니다. 죄인은 무릎을 꿇었어요.
하지만 아직 제가 진짜 무릎을 꿇어야 할 사람에게는 사죄조차 하지 못했으니까요. 태섭이를 벌하고 돌아온 그날, 저는 곧장 다인이에게 향했습니다. 이번엔 회장이 아니었어요. 값비싼 외투도 벗어던졌죠. 그저 아들을 잃은 한 어미로서 며느리 앞에 서고 싶었습니다. 다시 그 반지하 계단을 내려갔어요. 곰팡내 나는 좁은 계단이 오늘따라 더 시리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낡은 철문 앞에 서서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렸어요. 문이 열리고 다인이가 저를 바라봤죠. 그 애의 얼굴에 놀라움과 두려움이 스쳤습니다. 저는 그 애를 보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리고 그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왜 이러세요? 다인이가 소스라치게 놀라 저를 붙들려 했어요. 저는 그 애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트고 갈라진 그 거친 손을요. 그 감촉에 제 가슴이 다시 무너져 내렸어요. 미안하다, 아가. 이 못난 늙은이를 용서해다오. 내가 눈이 멀었었다. 내 아들 지켜준 은인을 도둑년으로 몰았어. 5년을 널 그렇게 미워하고 살았다. 다인이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5년간 맺혔던 억울함이 본물처럼 터졌나 봐요. 그 애가 제 품에 얼굴을 묻고 엉엉 울었습니다. 저도 그 애를 끌어안고 통곡했어요. 두 여자가 그 바닥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울었죠. 쌓인 오해와 원망이 그 눈물에 조금씩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어요. 방문이 빼꼼 열리더니 잠에서 깬 제이가 아장아장 걸어 나왔습니다. 눈을 비비며 우는 엄마에게 다가왔죠. 엄마, 왜 울어? 이 할머니는 누구야? 그 맑은 목소리에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제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죽은 제 아들을 쏙 빼닮은 그 까맣고 큰 눈동자와요. 심장이 쿵 뛰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뜨거운 무언가가 가슴 밑바닥에서 차올랐죠. 저는 두 팔을 벌렸어요. 제이야, 이리 온. 이 할미한테 와보렴. 다인이가 고개를 끄덕이자 제이가 조심스레 제게 다가왔어요. 저는 그 작은 몸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품에 안긴 아이의 온기가 5년 전 잃어버린 제 아들의 온기 같았어요. 우리 강아지 아이고 내 새끼 이 할미가 이제야 왔구나. 미안하다. 이제야 와서 미안해. 제이의 작은 손이 제 등을 토닥토닥 두드려줬어요. 마치 위로하듯이요. 저는 그 손길에 더 서럽게 울었습니다. 잃은 줄로만 알았던 제 아들이 이 아이의 얼굴로 다시 돌아온 것만 같았거든요. 며칠 뒤 저는 다인이와 제이의 손을 잡고 그 반지하를 나섰습니다. 계단을 오르자 따스한 햇살이 우리를 맞아주었어요. 5년 만에 처음으로 다인이의 얼굴에 편안한 미소가 번졌죠. 제이는 신이 나서 제 손을 잡고 깡충깡충 뛰었습니다. 그 겨울 우리 세 사람에게 드디어 봄이 찾아왔어요. 잃은 줄로만 알았던 제 아들이 저 아이의 얼굴로 다시 제 곁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평생을 갚아도 모자랄 빚을 진 사람이 되었어요. 남은 생을 다 바쳐 저 아이와 그의 엄마를 지키는 것. 그것이 이 못난 늙은이에게 주어진 마지막 소임이겠지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5년이라는 긴 세월을 오해 속에 흘려보낸 말순 여사와 말없이 그 모진 짐을 홀로 짊어졌던 며느리 다인이, 두 사람에게 드디어 찾아온 따뜻한 봄이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의 마음에도 함께 전해졌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진실을 미처 알지 못해 소중한 사람에게 등을 돌리는 일이 있죠. 그래서 이 이야기가 더 마음에 사무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혹시 떠오르는 분이 있으셨나요? 아니면 가슴 한켠이 뭉클해지셨나요? 괜찮으시다면 댓글로 그 마음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이 남겨주신 이야기 하나하나 저희가 정성껏 읽고 있답니다. 이 사연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옆에 있는 알림 설정도 함께 켜주세요. 그래야 다음에 준비한 따뜻한 사연을 늦지 않게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날이 점점 더워지는데 건강 유의하시고 오늘 하루도 무탈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또 다른 가슴 뭉클한 이야기로 곧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보랏빛 하루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